전 세계 항공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작은 섬 울릉도 때문입니다. 활주로는 고작 1200m, 대형 항공기는 뜰 수도 없는 규모죠. 그런데 런던 최대 리스사, 프랑스 투자은행, 뉴욕 헤지펀드가 동시에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0m급 공항은 3500개가 넘습니다. 대부분 적자 운영 중이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다를까요? 브라질 로비스트는 조작 문건까지 만들어 한국을 막으려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이런 말이 돕니다. 울릉도 하나로 소형 공항 시장 전체가 재편된다. 15년 경력 영국 리스크 총괄 클라라 바넷, 그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진실은 충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클라라 바넷, 항공기 리스크를 총괄합니다. 제 사인 하나로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런던 본사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20개도 넘게 떠 있었어요. 프랑스 투자은행, 싱가포르 펀드, 심지어 뉴욕 헤지펀드까지 모두가 한 가지 주제로 떠들어댔습니다. 한국 섬 공항 데이터요. 저는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섬 공항이라니. 관광지 토목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투자자들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한 프랑스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 팀에서 이 프로젝트 분석 좀 해줘요. 우리 돈 200억 유로가 걸린 문제예요. 200억 유로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섬 하나에 200억 유로? 과장도 유분수지. 아시아는 늘 이런 식이죠. 숫자를 부풀리고 계획을 과장하고 결국엔 허공에 돈만 날리는 거예요. 저한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믿을 수 없다는. 그건 편견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죠. 7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동남아 항공사에 공급된 불량 부품 사건. 가짜 인증서로 둔갑한 유사 부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리스크 과장이라며 무시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시험 비행 중 사고였어요. 조종사였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 다시는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시아 데이터를 믿지 않겠다고. 그게 제 방어기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아버지 수술 기록이 숨겨져 있었어요.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노란 메모지에 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도 아시아 부품이었다. 저는 메모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단순한 섬 공항 프로젝트일 뿐인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빅터 헤일.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7년 만에 전화였어요. 이혼한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사람이.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빅터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어요. 클라라,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빅터? 그가 웃었습니다. 역시 클라라답네. 단도직입적이야. 좋아,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너 지금 한국 섬 공항권 맡았지? 어떻게 알았죠? 업계가 좁잖아. 다들 떠들고 다니더라고. 클라라 바넷이 한국 프로젝트 검토한다고. 그래서 전화했어. 친구로서 충고 좀 해주려고. 친구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친구예요? 빅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클라라, 그 시장 건드리지 마. 위험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한국은 리스크가 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불쾌했습니다. 빅터가 무슨 권리로 제 일에 참견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흔들렸습니다. 혹시 제가 또 틀릴까?
아버지 사건처럼 제가 또 판단을 잘못해서 누군가 다치는 건 아닐까? 빅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클라라. 대신 보고서는 보수적으로 써. 한국 프로젝트에 부정적으로. 그게 너한테도 좋아. 왜요? 왜 그게 저한테 좋은 건데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섬 공항 곧 인증해서 걸릴 거야. 안전 문제로. 내가 들은 정보야. 만약 내가 긍정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너 커리어 끝나는 거 알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빅터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증해서 걸린다고? 안전 문제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기록을 꺼냈어요. 노란 메모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아시아 부품이었다. 제 마음속 깊이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빅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섬 공항 곧 인증해서 걸릴 거야. 안전 문제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언제나 흐렸죠. 창밖으론 빗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왜 빅터가 하필 지금 전화했을까요? 7년 만이에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제가 한국 프로젝트 맡은 걸 어떻게 알았죠? 업계가 좁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상했어요. 너무 타이밍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빅터 이름을 검색했어요. 최근 소식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화면에 뜬 기사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빅터 헤일,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로비스트로 활동 중. 브라질이요?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빅터는 지금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최근 아시아 소형 공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어요. 한국 섬 공항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브라질 쪽 계약은 물 건너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빅터가 저를 걱정해서 전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이었죠. 한국을 위험하다고 몰아서 시장을 브라질 쪽으로 돌리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빅터 의도가 불순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전 문제로 인증해서 걸린다고.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걸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저는 리스크 보고서를 무시했어요. 동남아 부품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숫자상으론 별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시험 비행 중 엔진 결함이 발생했어요. 아버지는 겨우 비상 착륙에 성공했지만 다리는 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요. 재활도 오래 했죠. 하지만 다시는 조종사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내가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죄책감이 저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완벽주의자로,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틀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동시에 아시아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빅터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클라라, 어젯밤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서. 미안해.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돼. 너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큰 프로젝트야. 내가 자료 좀 보내줄게. 참고해. 몇 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 제목은 한국 섬 공항 리스크 분석 초안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제 얼굴이 굳어갔어요. 빅터가 보낸 자료는 전문적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그럴듯했고 논리도 탄탄해 보였어요.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 섬 공항 프로젝트는 안전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활주로 길이 1200m는 소형 제트기 운항의 최소 기준이며 섬 지형 특성상 기상 변화가 심해 운항 안정성이 낮다. 또한 긴급 상황 시 대체 공항까지 거리가 멀어 리스크가 크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투자 부적격.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빅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 프로젝트가 위험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면서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노아 코크, 제 팀의 젊은 데이터 분석가였어요. 34살 캐나다 출신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집요한 친구였죠. 클라라, 시간 좀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데요, 노아? 한국 섬 공항 데이터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좋은 쪽으로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은 쪽이라니? 무슨 뜻이죠? 노아가 노트북을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화면엔 여러 그래프와 표가 떠 있었어요. 제가 전 세계 1200m급 공항들 데이터를 비교해 봤어요. 프랑스, 그리스, 카리브해 섬들, 인도네시아까지. 총 35개 사례요. 그래서요. 대부분은 운영 데이터가 불완전했어요. 수익성 예측이 들쭉날쭉하고 관광 수요 추정이 과장돼 있고 비상 대응 계획은 아예 없거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건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계획은 달랐어요, 클라라. 운항 편수 계획이 시간대별로 세분화돼 있고 관광 수요는 과거 10년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잡혀 있고 비상 전환 시나리오는 기상 조건별로 5가지 케이스가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노아 말이 맞았어요. 한국 측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건 토목 프로젝트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운영 매뉴얼 수준이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익성 시뮬레이션이에요. 한국 측이 제공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최선의 경우를 나눠서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최악의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섬 공항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익을 낸다고요? 말도 안 돼요, 노아. 과장이에요. 아시아는 늘 숫자를 부풀려요. 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클라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관광청 데이터, 기상청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뭘요? 한국 측 숫자가 맞아요.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노아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빅터 경고를 믿어야 할까요? 제 책상 서랍 속엔 여전히 아버지 수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시아 부품이었다. 그 메모지가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노아한테 물었습니다. 노아, 정말 확실해요? 한국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3달 동안 이 일만 했어요, 클라라. 밤낮으로 검증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엔 허점이 없었어요. 허점이 없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허점 없는 계획이 어디 있어요? 특히 아시아 프로젝트에서요? 노아 표정이 굳었습니다. 클라라, 혹시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입견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노아, 저는 이 업계에서 15년을 일했어요. 당신보다 경험이 많아요. 제가 아시아를 불신하는 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무슨 경험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개인적이었고 너무 아팠으니까요. 노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클라라.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숫자는 완벽해요.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노아가 남긴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섬 공항 프로젝트. 활주로 1200m. 연간 예상 운항 횟수 1500회. 관광객 수 10만 명. 경제적 파급 효과 3천억 원.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평생 숫자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숫자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맞다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빅터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클라라, 내 자료 봤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너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빅터는 저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죠. 한국 프로젝트를 막아서 브라질 쪽으로 시장을 돌리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어요. 빈집이었습니다. 이혼 후로 줄곧 혼자 살았거든요.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노아 말이 맞을까요? 한국 데이터가 정말 정확할까요? 아니면 빅터 경고가 맞을까요? 한국이 곧 인증해서 걸릴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천장만 바라보시던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걸. 제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쳤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숫자만 보는 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섬 공항이 정말 안전한지, 정말 실현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출장 승인을 요청했어요. 상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요? 왜요, 클라라? 자료 검토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커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승인하죠. 언제 출발할 건가요? 이번 주 안으로요. 그날 오후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출발은 3일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내부 메일 시스템에 익명 제보가 떴어요. 제목은 한국섬 공항 안전 인증 의혹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섬 공항 프로젝트는 안전 인증 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예정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활주로 설계 기준이 국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며 기상 조건 분석도 부실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 승인을 내린 담당자는 향후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담당자는 향후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자요?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누가 이런 제보를 한 거예요? 익명이었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을 승인받은 바로 그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익명 제보가 경영진한테까지 올라갔거든요.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클라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한국 프로젝트를 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밀었다고요? 저는 아직 검토도 안 끝났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클라라가 한국한테 뭔가 받은 거 아니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었어요.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요? 15년 경력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제가?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커리어가 끝날지도 몰라요. 익명 제보가 사실로 굳어지면 저는 책임을 떠안게 될 거예요. 아버지 사건처럼 또다시 제가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점심시간 노아가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익명 제보 파일 좀 보여주세요. 왜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문장 구조가 낯익어요. 저는 파일을 노아한테 넘겼습니다. 그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몇 분 후 노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클라라, 이 문장 습관 봤어요? 활주로 설계 기준이 기상 조건 분석도 이런 식으로 쉼표 쓰는 거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저 이전에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로비 문건 분석한 적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은 문장 습관을 봤습니다. 브라질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빅터예요. 빅터가 쓴 거예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문체 분석을 더 해봐야겠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빅터가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한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였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 저를 망치려는 사람이 내부에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이름을 지우려면 제가 진실을 가져와야 한다는 걸.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행을 강행하겠다고. 직접 가서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 답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으로 저는 빅터를 무너뜨릴 거예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빅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어요. 클라라, 한국 가지 마. 제발.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해. 그 프로젝트는 폭탄이야. 터지기 전에 손 떼. 저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노아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노아, 익명 제보 문체 분석 끝났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내일 아침에 결과 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빅터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요? 한국 프로젝트는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곧 터질 폭탄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려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회사에 들렀습니다. 노아를 만나려고요. 노아는 이미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밤을 샌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거든요. 클라라, 결과 나왔어요. 뭐라고요? 익명 제보 파일이요.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파일 생성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브라질이요. 정확히는 상파울루에 있는 한 컨설팅 회사 서버예요. 상파울루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빅터 회사였어요. 빅터가 일하는 바로 그 회사. 노아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록이 떠 있었어요. 파일 생성 시간, 생성 위치, 수정 기록까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익명 제보는 빅터가 만든 거였어요. 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한국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 배신감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모멸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빅터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선 그가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빅터는 저를 도구로 쓰려 했어요.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제 명예를, 제 삶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 거예요. 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아요, 노아.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빅터가 뭘 노리는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 가요. 계획대로. 그리고 진실을 가져올 거예요. 비행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빅터한테요. 그가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저는 여태껏 빅터 말에 흔들렸을까요? 왜 한국을 의심했을까요? 노아가 보여준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탄탄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시아였고 아시아는 제게 트라우마였으니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조종사였던 아버지. 하늘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런데 제 잘못 때문에 다시는 날지 못하게 된 아버지. 저는 그날 이후로 두려웠어요. 또 실수할까봐. 또 누군가 다치게 할까봐.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됐습니다. 숫자에 집착했죠. 틀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제 완벽주의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 불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를 믿지 못한 건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도시 전체가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뭘 보게 될까요? 노아가 말한 그 완벽한 데이터가 실제로도 완벽할까요? 아니면 빅터 말처럼 곧 터질 폭탄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도 보겠다고. 현장도 보겠다고. 그리고 진실이 뭐든 받아들이겠다고. 설령 그게 제가 틀렸다는 걸 의미하더라도. 비행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빅터 얼굴이 떠올랐다가 노아 데이터가 떠올랐다가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가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저는 짐을 찾아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찾는 여정에. 입국장 출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클라라 바넷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클라라 바넷이에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클라라 씨. 저는 서유나예요. 도서공항 연계 항공 모빌리티 프로젝트 실무 총괄입니다. 서유나요. 저는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단단했어요. 유나 씨 영어는 깔끔했습니다. 억양도 거의 없었어요. 전문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하게 오셨어요? 비행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나 씨를 따라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현대적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첫인상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니까요. 진짜는 나중에 드러나는 법이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어요. 저는 유나 씨한테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유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울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전체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실제 섬으로 가실 겁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느 섬인가요? 울릉도요. 울릉도라고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국 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었죠. 화산섬이라고 들었습니다. 유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울릉도는 독특한 케이스예요. 본토에서 220km 떨어져 있고 날씨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오히려 테스트 케이스로 완벽해요. 테스트 케이스요? 네.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씨 말이 논리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서울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보게 될까요? 한국이 제게 뭘 보여줄까요? 그리고 저는 제 편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아침 9시 유나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클라라 씨? 네, 괜찮았어요. 그럼 사무실로 가시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 거리는 복잡했어요. 차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빨리 걸어 다녔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 달랐거든요. 깨끗했어요. 정돈돼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대적이었어요. 유럽 못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곧 도착해요. 차가 멈췄습니다. 큰 빌딩 앞이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책상들이 정돈돼 있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자료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울릉도 도서공항 프로젝트 개요였습니다. 유나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클라라 씨, 저희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에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유나 씨 설명은 체계적이었어요. 숫자도 정확했고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울릉도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요. 겨울엔 배가 못 뜰 때가 많죠. 그럼 섬 주민들은 고립돼요. 의료 응급 상황이 생기면 큰일이죠. 그래서 공항이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울릉도는 평지가 거의 없어요.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활주로를 길게 만들 수 없었어요. 1200m가 최대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 자료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죠. 과장된 숫자들, 비현실적인 계획들. 하지만 한국 측 자료는 달랐습니다. 리스크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기상 조건 제약, 운항 편수 한계, 수익성 불확실성까지. 솔직하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랑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클라라 씨. 반박당해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반박당해도 버틸 수 있게. 저는 자료를 더 자세히 봤어요.
운항 스케줄 계획이 시간대별로 세분화돼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편성돼 있었어요. 관광 수요 예측은 과거 10년 데이터 기반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어요. 과장이 없었습니다. 비상 대응 계획은 5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 기계 고장, 의료 응급, 자연재해, 국가 안보 상황까지. 각 시나리오마다 대응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토목 프로젝트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건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어요. 노아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유나 씨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소형 제트기 운항 모델이에요. 1200m 활주로에 최적화된 기종들이죠. 화면에 여러 비행기 모델이 떴어요. 엠브라에르, 봄바디에, ATR 같은 제조사들이었습니다. 이 기종들은 1200m 활주로에서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어요. 실제 테스트도 완료됐고요. 실제 테스트요? 네. 작년에 시뮬레이션 했어요. 울릉도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섬에서요. 100번 넘게 테스트했습니다. 성공률은 98%였어요. 98%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높은 수치였어요. 국제 기준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고빈도 운영 모델도 준비했어요. 하루 6편을 기본으로 하고 성수기엔 10편까지 늘릴 수 있어요. 수익성 시뮬레이션 결과 최악의 경우에도 5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됐어요. 평생 숫자로 먹고 산 사람이니까요. 빠르게 검증했습니다. 맞았어요. 한국 측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제 편견이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유나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클라라 씨?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의심했어요. 아시아 프로젝트는 보통 과장이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들은 달라요. 왜죠? 유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씨, 저희도 과거엔 실패가 많았어요. 큰 소리 치다가 망한 프로젝트들이요. 그래서 배웠어요.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 아니라 테스트로 해야 한다는 걸.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증명이 중요하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숫자로, 데이터로, 검증으로.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증명하기도 전에 의심했습니다.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유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울릉도 가시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숫자만 보는 것보다 현장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나 씨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식당이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내는 곳이었어요. 메뉴를 보는데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가 추천해줬어요. 비빔밥 드셔보세요.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색깔이 화려했어요. 빨강, 노랑, 초록, 하얀색 재료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비벼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유나 씨가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그렇고 한국 프로젝트도 그래요. 처음엔 낯설지만 알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 씨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정직했어요. 제 편견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놓쳤을까요? 편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과거 때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도시가 숨 쉬었습니다. 내일 울릉도에 가면 뭘 보게 될까요?
더 놀라운 걸 보게 될까요? 아니면 빅터 말대로 위험한 걸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 편견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포항에서 배를 탔어요. 쾌속선이었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졌어요.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저는 멀미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자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울릉도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산이 많아 보였어요. 초록색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성인봉이에요.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980m예요. 높네요. 네. 그래서 평지가 거의 없어요. 공항 짓기 어려운 이유죠.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내렸어요. 섬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짙었고 바람이 강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섬 안도로는 좁고 구불구불했어요. 산을 따라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셨어요. 아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가 설명했습니다. 울릉도 인구는 10,000명 정도예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육지로 나가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럼 공항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관광객도 늘고요. 섬 경제가 살아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공항 예정 부지였어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평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고 뒤로는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활주로 들어설 곳이에요. 1200m 길이로 만들 거예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곳에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 보였거든요. 유나 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기상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연간 바람 패턴을 분석했어요. 계절별, 시간대별로요. 운항 가능한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1년 중 280일 정도예요. 280일이요? 네. 나머지 85일은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못 띄워요. 하지만 그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수익성 계산할 때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디테일이 놀라웠어요. 그냥 공항 짓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 다 나와 있었어요. 유나 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시설 예정지였어요. 작은 건물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비행을 관제할 거예요. 최신 장비로요. 인천공항이랑 실시간 연동됩니다. 인천공항이랑요? 네. 울릉도 공항은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국 공항 네트워크의 일부예요. 비상 상황 시 즉시 지원받을 수 있죠. 저는 또 놀랐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외딴 섬 공항이지만 혼자 고립되지 않게 만든 겁니다. 이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어부인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가 인사했어요. 김 선장님 안녕하세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 유나 씨. 또 왔네. 이분은 누구예요? 유나 씨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클라라 씨예요. 우리 프로젝트 검토하러 오셨어요. 김 선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왔다니 먼 길 오셨네요. 저는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김 선장이 공항 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절실해요. 왜요? 김 선장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손주가 작년 겨울에 아팠어요. 심하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배가 안 떴어요. 날씨가 나빠서요. 그래서요. 헬기를 불렀어요. 해경 헬기요.
근데 그것도 날씨 때문에 못 왔어요. 결국 이틀을 기다렸죠. 다행히 손주는 괜찮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 선장 이야기는 진짜였어요. 꿈인 게 아니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누군가의 생존 문제라는 걸. 그냥 토목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삶이 걸린 일이었어요. 김 선장이 떠나고 저와 유나 씨는 계속 둘러봤습니다. 활주로 관제시설 예정지를 지나 터미널 건물 자리로 갔어요.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육지로 나갔었죠. 10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럼 왜 돌아왔어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젊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들 떠났어요. 공항이 생기면 달라질까요? 그 여자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관광객이 늘어나면 카페도 잘 될 거예요. 그럼 저처럼 돌아오는 사람들도 늘 거고요. 저는 그 여자 얼굴을 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유나 씨와 저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편견이요. 저는 한국을 비웃었어요. 아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맞아도 데이터가 완벽해도 의심했어요. 왜요?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한국은 동남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불량 부품 사건이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어요. 저는 두려움 때문에 편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이제 숨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봤으니까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김 선장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 이야기를 할 때 그 눈빛이요. 카페 주인 여자도 떠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간절함이요. 이 사람들한테 공항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의심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런던 사무실에 앉아서 숫자만 보고 판단했었죠. 현장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안전하니까요. 틀릴 위험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놓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노아,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 데이터는 완벽해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여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삶이에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클라라. 그럼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쓸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빅터를 막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빅터를 어떻게 막을지. 포항에 도착하자 노아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클라라,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노아? 익명 제보 파일이요. 원본 메타데이터를 완전히 분석했어요. 작성 경로가 확실해요. 어디에요? 상파울루요. 빅터 회사 서버예요. 그것도 빅터 개인 계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해요? 100%요. 증거가 명확해요. 파일 생성 시간, 수정 기록, 심지어 IP 주소까지 전부 빅터 거예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빅터가 저를 이용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어요. 한국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브라질 쪽으로 시장을 돌리려는 거였어요. 저는 유나 씨를 봤습니다. 유나 씨,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클라라 씨?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아시아 프로젝트는 과장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 씨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7년 전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동남아 부품 사건을 무시했다가 제 아버지가 다쳤죠. 그 뒤로 저는 아시아를 믿지 못했어요. 그게 제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도 의심했던 거예요? 네. 죄송해요. 유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라라 씨,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검증하는 게 당신 일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를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느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인정해요. 당신들이 맞았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완벽해요. 유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빅터를 막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노아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노아, 증거 자료 전부 정리해줘요. 빅터가 조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요. 이미 준비했어요, 클라라. 파일 메타데이터 문체 분석, 심지어 빅터 회사 내부 이메일까지 확보했어요. 어떻게요? 빅터 회사 직원 중에 제 친구가 있어요. 몰래 도와줬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노아,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빅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대면할 거예요. 저는 빅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빅터가 받았어요. 클라라? 한국에서 잘 지내? 빅터 만나요. 뭐? 런던으로 돌아가요. 당신도 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빅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빅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무슨 소리야? 익명 제보요. 당신이 만든 거 다 알아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가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너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요, 빅터. 브라질 시장 때문이었잖아요. 빅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만나자. 런던에서. 일주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빅터를 만났어요. 빅터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빅터, 왜 그랬어요? 빅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라라, 미안해.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해. 브라질 회사가 나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겼어. 한국을 막으면 수수료를 주기로 했어.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널 걱정했어. 한국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처음부터 조작할 생각이었어요. 빅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증거 자료들이 떴습니다. 이거 봐요. 파일 메타데이터예요. 당신 서버에서 만들어졌어요. 당신 계정으로요. 빅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체 분석 결과예요. 익명 제보 문장 습관이 당신 로비 문건이랑 똑같아요. 클라라, 제발. 마지막으로 이건 당신 회사 내부 이메일이에요. 한국 프로젝트를 막으라는 지시가 나와 있어요. 당신 상사가 보낸 거죠. 빅터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빅터,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죠. 제 커리어를 담보로 당신 이익을 챙기려 했어요. 미안해, 클라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랑 투자자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한국 프로젝트는 안전해요.
완벽해요. 그리고 당신 조작도 폭로할 거예요. 빅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클라라, 그러면 안 돼. 내 커리어가 끝나. 당신은 제 커리어를 끝내려 했잖아요. 제발, 클라라. 한 번만 봐줘. 우리 과거 생각해서. 과거요? 저는 빅터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저를 이용하기로. 빅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빅터와의 관계도 제 편견도 제 두려움도.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런던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였어요. 화상회의 화면만 30개가 넘었습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뉴욕, 도쿄, 두바이에서 다들 접속해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요. 여러분, 오늘 한국 섬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는 투자 적격입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어요. 클라라, 익명 제보에서 안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제보는 조작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익명 제보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로비스트가 만든 겁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서요.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파일은 상파울루에서 생성됐어요. 작성자는 빅터 헤일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또 다른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파일 생성 기록, 문체 분석, 내부 이메일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울릉도 프로젝트는 낭만이 아닙니다. 이건 수익, 안전, 리스크 대응이 동시에 맞물린 설계예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활주로 1200m는 소형 제트기 운항에 최적화돼 있어요. 실제 테스트에서 98%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충분히 만족해요. 관광 수요 예측은 과거 1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요. 과장이 없습니다. 비상 대응 계획은 5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있고 각 시나리오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토목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김 선장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분은 울릉도에서 평생 어부로 사신 분이에요. 손주가 아팠을 때 병원에 못 가서 이틀을 기다렸대요. 날씨 때문에 배가 안 떠서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카페 주인 여자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분은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분이에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죠.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는 전 세계 소형섬 공항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안전하고 수익성 있고 사회적 가치도 큽니다. 투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화면 너머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해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여러 투자자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훌륭한 발표였어요. 한국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조작 시도를 잡아낸 것도 대단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빅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빅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 내 발표 봤어. 나. 끝났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빅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빅터한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저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 무슨 일이야? 아빠, 미안해요. 7년 전에 제가 잘못 판단해서 아빠가 다쳤잖아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였어. 아니에요. 제가 경고를 무시했어요. 클라라, 들어봐.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어. 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밤하늘이었어요. 별은 여전히 안 보였지만 달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몇 달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울릉도 공항 착공식이 열렸대요. 유나 씨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김 선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 여자도 있었어요. 섬 주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예정지에 첫 삽을 뜨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섬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한국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증인이 됐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증인으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